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피와 땀으로 겨우 승리를 거머쥘 순간이 다가왔죠.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상대가 서로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완전히 지쳐버린 그 찰나의 순간, 멀리서 제3의 누군가가 당신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갈등과 투쟁, 그 격렬한 대치 속에서 예기치 못한 승자가 탄생합니다. 서로에게 칼을 겨눈 두 존재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 오늘 우리는 그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는 네 글자를 파헤쳐 봅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허무함과 이득의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자성어, 어부지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조개가 될지, 도요새가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어부가 될지 결정하게 만들 처절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만리장성보다 오래된 어느 거대한 호수에서 시작된 세 존재의 운명적인 충돌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부지리. 네 글자 안에 숨겨진 뜻은 생각보다 명료하고 직관적입니다. 물고기여, 아비부, 갈지, 이로울리. 모두 합쳐 어부가 얻는 이익이라는 뜻이 됩니다. 두 당사자가 다투는 사이에 엉뚱한 제3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교훈은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해문왕과 소진이라는 지략가 사이에 오갔던 대화에서 유래합니다. 소진은 해문왕에게 연이은 나라를 공격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설명하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드넓고 고요한 역수가 흐르는 연나라의 습지였습니다. 그해 여름,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호수는 바닥을 드러냈고 지늙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풍요로웠던 이곳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 살던 한 조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위험을 피해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은 그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했습니다. 물이 줄어들자 그는 햇볕에 말라 죽을 위험을 느꼈습니다. 조개는 껍데기를 살짝 열어 간신히 남은 습기를 머금고 외부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호숫가에 서식하는 도요새였습니다. 도요새는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자랑하는 자태를 가졌지만 며칠째 먹잇감을 찾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절박함으로 번뜩였습니다. 도요새는 조개가 껍데기를 약간 벌린 것을 포착했습니다. 조개의 속살은 오랜 굶주림에 시달려온 도요새에게는 천국과 같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둥이를 단숨에 조개의 속살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조개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즉시 반사적으로 껍데기를 닫았습니다.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도요새의 뾰족한 주둥이가 조개의 껍데기 사이에 단단히 끼어버렸습니다. 이것 봐라. 너는 오늘 내 밥이 될 것이다. 도요새가 기진맥진한 목소리였지만 승자의 오만을 담아 외쳤습니다. 그는 길고 강력한 다리로 조개를 움켜쥔 채 힘껏 위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개는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생명체였습니다. 그의 껍데기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틈 사이로 도요새의 주둥이를 물고 있는 힘은 생명을 건 필사적인 힘이었습니다.
나 또한 죽음을 불사하고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조개는 비록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껍데기의 악력으로 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껍데기 속으로 온 힘을 집중시켜 주둥이를 더욱 깊숙이 조였습니다. 도요새는 주둥이를 빼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개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요새는 물에 젖은 채 조개와 함께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요새는 지쳤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조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일은 내가 말라 죽을 것이다. 그때 나는 너의 속살을 남김없이 파먹을 것이다. 조개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요새 역시 이대로 주둥이가 끼인 채 해가 뜨는 것을 본다면 극심한 탈진과 목마름으로 날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것임을. 조개는 도요새를 향해 마음속으로 힘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면 결국 둘 중 하나는 먼저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물속에 뿌리를 박고 사는 존재. 너는 하늘을 나는 존재. 너의 죽음이 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대치는 하루를 넘겼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다시 호수를 내리쬐자 도요새의 깃털은 시들었고 그의 다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둥이를 통해 빠져나가는 체력과 수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조개 또한 껍데기를 닫는데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었고 그의 작은 몸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요새는 단 하나의 먹이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조개는 단 하나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이제 이득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는 끝을 모르는 오만과 집착의 싸움이었습니다. 둘의 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공멸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호숫가를 따라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어망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호수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척박한 땅을 걸으며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를 알았고 먹이사슬의 법칙을 이해했으며 인간과 자연의 모든 다툼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통찰했습니다. 어부는 지친 몸으로 흙투성이가 된 조개와 도요새를 발견했습니다. 도요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몸부림쳤습니다. 조개는 껍데기 속으로 몸을 더욱 움츠리며 도요새의 주둥이를 더욱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격렬한 싸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가오는 그림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부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부는 두 생명체의 비극적인 대치를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미소만이 그의 입가에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예견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았지만 튼튼한 어망을 펼쳤습니다. 도요새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날아가려 했지만 그의 주둥이는 조개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조개는 여전히 도요새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생명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마치 숙명적인 운명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펼친 어망을 망설임 없이 조개와 도요새 위에 덮었습니다. 털썩. 모든 투쟁은 끝났습니다.
조개는 도요새를 물고도 어부에게 잡혔고 도요새는 조개의 살을 취하지 못하고 어부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대립은 결국 제3자인 어부에게 가장 손쉬운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 싸움은 결국 어부의 저녁 식사가 되는 것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지리의 원형입니다. 조나라의 해문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연나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와 연나라의 병사가 조개와 도요새처럼 서로를 물고 늘어질 때 강대국인 진나라가 바로 그 어부의 역할을 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부지리의 유래가 된 재밌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전국시대 연나라와 조나라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원전 279년 연나라의 소왕이 조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조나라 사신 소대가 왕을 설득하기 위해 들려준 우화가 바로 그 유명한 도요새와 조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생생한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어부지리의 현장입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은 전국치룽의 시대였습니다. 7개의 강대국이 천하의 패권을 두고 끊임없이 대립하던 시기였죠. 그 중에서도 북방의 연나라와 조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사소한 일로도 충돌이 잦았습니다. 연나라의 소왕은 야심이 큰 군주였습니다. 그는 선대 왕들이 이루지 못한 위협, 즉 연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왕은 현명한 신하 과괴를 등용하여 국력을 키웠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나라가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목표로 보였습니다. 조나라는 북방의 강국이었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심했고 백성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연나라 소왕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79년 봄, 연나라 조정에서 중신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왕은 장군들을 불러 모았고 조나라 정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군들은 환호했습니다. 조나라를 정복하면 연나라의 영토는 2배로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상 과괴였습니다. 그는 소왕의 스승이자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지만 이번 전쟁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과괴는 소왕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과괴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조나라 정벌은 시기상조입니다. 조나라가 비록 혼란스럽다 하나 여전히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나라와 전쟁을 벌이면 두 나라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소왕은 과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인데 왜 망설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괴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조나라로 전해졌습니다. 조나라의 해문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국경에 배치했고 연나라가 침공해 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나라 조정도 술렁거렸습니다. 귀족들은 저마다 전쟁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조나라의 사신 소대였습니다. 그는 젊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운 외교관이었습니다. 소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연나라와 조나라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틈을 타 다른 강대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쪽의 진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소대는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자신을 연나라에 사신으로 보내 소왕을 설득하게 해달라고. 해문왕은 망설였지만 결국 소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대는 즉시 연나라로 향했습니다. 소대가 연나라 수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쟁 준비는 한창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군사들이 대열을 지어 행진했고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의 소리가 밤낮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대는 궁궐로 들어가 소왕을 아련했습니다. 소왕은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조나라 사신이 무엇을 말하든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대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강을 건너는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왕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소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큰 조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조개는 햇살을 쬐이려고 껍질을 활짝 열고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리 도요새가 날아왔습니다. 도요새는 조개의 부드러운 살을 보고 군침을 흘렸습니다. 도요새는 재빨리 부리를 뻗어 조개의 살을 쪼았습니다. 조개는 깜짝 놀라 재빨리 껍질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요새의 부리가 조개의 껍질에 꽉 끼어버렸습니다. 도요새는 부리를 빼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조개는 더욱 세게 껍질을 닫았습니다. 소왕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요새는 조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고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자 조개도 대꾸했습니다. 오늘 내 부리가 빠지지 않고 내일도 빠지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둘은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요새는 필사적으로 부리를 빼내려 했고 조개는 더욱 단단히 껍질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부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부는 아무런 노력 없이 도요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집어 자루에 넣었습니다. 둘은 싸우느라 지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대는 소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 연나라와 조나라가 바로 그 도요새와 조개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으로 서로 소모하면 강력한 진나라가 어부처럼 우리 둘을 모두 삼킬 것입니다. 소왕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소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나라는 이미 전국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왕 소양왕은 야심만만했고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연나라와 조나라가 전쟁으로 지치면 진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소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여전히 전쟁을 외쳤지만 소왕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나라 정벌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발했지만 소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소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나라와의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소대는 임무를 마치고 조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환대받았고 해문왕은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연나라와 조나라는 전쟁 대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소대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만약 연나라와 조나라가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했다면 진나라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동맹을 유지하며 힘을 합쳤습니다. 비록 결국 진나라의 통일을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수십 년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소대의 지혜는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가 들려준 도요새와 조개 이야기는 후대의 어부질이라는 사자성어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기원전 260년 연나라와 조나라의 동맹이 깨졌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연나라 백성과 조나라 백성이 다툼을 벌였고 그것이 점점 커져 군사 충돌로 번졌습니다. 두 나라는 다시 적이 되었습니다. 연나라와 조나라는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고 언제든 전쟁이 터질 듯한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소양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즉시 최고의 장군 백기를 불렀습니다. 소양왕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연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우는 동안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백기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먼저 치시겠습니까? 소양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다. 연나라가 조나라를 치면 우리는 조나라를 치고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면 우리는 연나라를 친다. 어느 쪽이든 지친 쪽을 먼저 삼키는 것이다. 진나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기는 대군을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조나라였습니다. 기원전 260년 장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진나라의 백기와 조나라의 조괄이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전국시대 최대의 전투 중 하나였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나라는 참패했습니다. 40만 명의 조나라 군사가 항복했지만 백기는 그들을 모두 생매장했습니다. 조나라는 사실상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연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나라는 조나라의 비극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진나라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연나라는 진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명맥을 유지했지만 이미 독립국으로서의 위엄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기원전 222년 진나라는 연나라와 조나라를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쳤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진나라의 통일을 그들은 스스로의 분쟁으로 앞당긴 셈이었습니다. 도요새와 조개는 결국 어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소대가 수십 년 전에 경고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잊었고 눈앞의 작은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시황제는 전국을 순행하며 각지의 지식인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노학자가 시황제에게 물었습니다. 노학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 연나라와 조나라가 스스로 무너진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황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부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내가 바로 그 어부였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나는 조용히 그물을 들이웠을 뿐이다. 노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나라와 조나라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왕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았을 뿐입니다. 시황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역사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어리석은 자는 사라진다. 연나라와 조나라는 소대의 지혜를 잊었고 그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그날 밤 노학자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부지리는 단순히 남의 싸움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진정한 교훈은 눈앞의 작은 다툼에 집착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부지리, 즉 어부의 이익이란 뜻인데요.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남의 싸움에서 이득을 취하는 영리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으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지. 혹시 당신과 당신의 적이 지치는 동안 제3자가 조용히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대의 지혜를 기억하라고. 도요새와 조개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어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물을 들이우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